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금요일의 코너 글로벌 Y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산불이 안 꺼지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네, 아직 진화가 10% 정도 안 됐는데 사망자, 실종자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자 현재까지 111명인데 문제는 실종자가 1,300여 명 정도라고 그래요. 통신이 복구되기 전에는 통신이 복구되면은 실종자들이 다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문제는 통신이 복구가 됐는데도 실종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원인이 나왔습니까?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현재 그 하와이의 전력회사가 사실은 그 송전선이 끊어지면서 여기서 스파크가 튀었는데 이게 이제 산불로 연결이 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9년에 굉장히 큰 산불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 송전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 조치를 해라. 예.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력회사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전혀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송전선이 이제 끊어지면서 당시에 강풍이 불었는데 끊어지면서 스파크가 튀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맞아요. 네. 그런데 1분에 1.6km가 확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빨리 번진다고 해도 어떻게 1분에 1.6km를 가지라는 예. 게 사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렇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영향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속도를 사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는 굉장히 좀 슬픈 어떤 역사적 사실도 좀 숨겨져 있는데요. 네. 하와이가 이제 식민 지배를 받은 이후에 미국에 이제 속하게 되면서부터 원래 그 이 섬에는 나무들이 많았는데 이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여기다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외국에서 값싼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 농장들이 그냥 다 버려진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굉장히 바싹 말라서 불에 잘 탈 만한 것들로 뒤덮였다라는 겁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영향을 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집을 원래 지을 때는 이제 집을 짓는 재료 자체가 사실은 목조일 경우에는 화재에 워낙 취약하잖아요. 약하죠.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난 라하이나 그 지역도 대부분이 목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전부터 이거 불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냥 쉽게 이 부분을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조로 많이 지어진 부분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을 끄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비책 보완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기가 하와이가 버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연방 차원에 지원해라라고 네.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연방 차원에서 지원을 이제 해줄 수 신속하게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섬 현장에서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원이 재빨리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러니까 연방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어느 지역이든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은 먼저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로는 내가 가면은 거기 구조라든지 또는 진압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구조 작업 한창 이루어질 때도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전폭적인 행정력을 지원. 집중해주는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 마우이 섬 주민들은 우리가 좀 버림받은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주민들이 더 울리는 일이 뭐냐면은 지금 집도 잃고 사람도 잃고 망연자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 팔겠느냐 땅 팔겠느냐. 아이고. 근데 이들도 대부분이 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고. 그래서 이제 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거 지금 현재 화재 피해 현장이 된 곳은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이제 곧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지금 그렇죠. 임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생각해 보면 G20 정상회의 때 일본에서 5월달에 열렸을 때 이탈리아 총리는 홍수 발생하니까 그냥 일찍 정말 중요한 회의만 참석하고 우리나라 재난 상황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고 돌아갔죠. 갔거든요. 근데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사실 이전에 지금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하와이 섬이 아니라 미국 본토 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과연 이 외교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을 것이냐 여기에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우리 대통령실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외신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 이번 회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제 뭐 세 나라가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이제 정했는지 의제에 따른 공동 성명 나오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명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게 발표가 될 거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자, 공동 성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 세 나라 사이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협력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조금 더 큰 느낌이죠. 이거는 대략적인 한미일 3국의 외교 전략이 큰 틀에서 예.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가장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중국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사실 동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 굉장히 중요한 세 나라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미국이 두 나라를 불러들인 거죠.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배제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일본과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예. 자, 외신에서는 당연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조금 뒤에 예.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걸 굳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강행을 하느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이든이 국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대출금 탕감이야.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예. 막혔어요.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들에 의해서 막혔단 말이죠.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예. 의회에서는 또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지 않습니까? 예. 그 정책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가면 거기서는 또 보수적인 대법관들에 의해서 막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정치적 문제 잘 풀리지 않을 때 늘 정상들이 쓰는 방법이 있죠. 외교로 눈을 돌리게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북한 문제 안 풀리고 있죠. 예. 풀리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질질 끄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쨌든 계속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모양새거든요. 물론 미국 군수 산업체는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한데 특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내가 제대로 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장했다. 그것도 예. 심지어 역사적으로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를 바이든이 화해를 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외교적 치적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만들어내는 모양새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대한 모임이다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미 3국 협력에 대해서는 뭐 큰 우리나라에서도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이 묶이게 되는 부분은 우려하는 목소리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한국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 있습니다. 예. 이미 묶여 있는데 문제는 한미일을 군사적으로 묶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이 아시아 쪽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두 나라를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나라 묶어놨으니까 내가 오더를 내리면 니들 둘이서 알아서 해? 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이제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군사적으로 네. 뭐 정례화시킨다, 훈련 정례화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 단순히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 협력을 해서 합동 훈련을 해.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할 때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지휘 체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자, 한미일이 같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의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죠. 네. 자, 미국이 그러면 일단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미묘합니다. 미묘하죠. 그런데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지난 2월에 합동군사훈련 때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를 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게 바로 지금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이라든지 또는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동맹 수준의 네. 군사적인 협력이 일어났을 때 지휘 체계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한 부분이에요. 자, 어느 지역에서 훈련하는데 이 지역을 부를 수 있는 공통 명칭이 필요해요. 예. 그러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같은 지역을 놓고 다른 명칭을 들이밀었을 때 미국이 선택한 게 일본해였단 말이죠. 아, 이게 참 이런 부분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거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론이 된다라는 건 한국 정부 측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론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국방부가 긴밀하게 얘기해보겠다 이 정도 입장을 밝힌 걸까요? 네,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휘 체계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한미일이 군사 훈련을 합동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도 군대가 있어요. 미국도 군대가 있죠. 일본은 군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자위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수방위를 할 수 있는, 네. 공격받았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데 그 자위대가 일본을 벗어나서 훈련을 한다고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위대를 일본의 군대로 인정해주는 모양새가 공식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은 헌법 제9조 평화헌법 때문에 자국의 군대를 가질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아베가 2012년 말에 이제 2차 내각을 본인이 이제 두 번째 집권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헌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계속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려고 합니다. 당연히 반발이 심하고 안 되니까 그러면 자위대의 어떤 공식적인 명분이라도 헌법에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위대를 명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왜 그게 안 되냐면 자위대를 만약에 헌법에 못 박아 놓게 되면은 자위대가 말 그대로 군사 조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군사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은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게 모든 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미일 그중에서도 일본과 같이 우리가 군사협력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자위대가 계속해서 군사적 무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치가 보였거든요. 국제사회에 눈치가 많이 보였는데 아니요, 저희가 군사훈련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그걸 다 막아준다라는 거죠. 자, 일본이 무기를 사는 나라가 결국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에요. 네. 이제 미국은 우리 계속해서 합동 군사훈련 한다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일본을 향해서 최첨단 무기까지 다 팔 수 있고 자위대는 우린 군사훈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 라는 명분으로 그 많은 무기들을 다 사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본이 다시 군사적 무장을 한다라는 건 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 전체를 엄청나게 높이는 일입니다. 게다가 바다 이름을 뺏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바다 이름을 뺏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니 동해에 독도 울릉도가 있잖아요. 네. 아니 저기 일본해에 울릉도와 독도라는 우리 영토가 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그럼 거기 있는 건 우리 영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동해라는 명칭을 일본해라는 명칭으로 바꾼 거에만 집중하시는데 이게 한 발 더 나아가면 영유권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일본해라고 부를 수 있지 차원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뭐 회의 결과 나오는 거를 봐야겠습니다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 짚어봤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짚어주세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그 관련 얘기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임박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22일 날 이제 일본 내 강요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방류 시기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미국은 일본 정부가 하자는 방향으로 맞춰줄 거고요. 한국 정부 역시 계속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한미일은 같은 입장일 겁니다. 정상회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오염수 방류를 결국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계속해서 정말 반대 입장 강하게 내고 있죠. 강하게 일본을 제재하지 않는 이상 그건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중국을 지금에서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번 한미일 묶인 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나토 정상회의에 갈 때 사실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왜 거기까지 가지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이 결국은 이 나토를 아시아까지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했었는데 계속 그게 얘기가 나왔죠. 현실로 들어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만 합쳐놓고 여기서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협력을 하는 분위기만 되면은 어차피 나토는 미국 중심의 안보 기구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한국, 일본이 들어가 버리면은 나토가 아시아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근데 굳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에 불렀단 말이죠. 네. 자, 이거 부른 이유가 뭐겠느냐. 미국에서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세 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 한미일 강력한 협력은 깨뜨리지 말자라는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못 받기 위해서 이제 모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거나 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훨씬 많은 야당이 의석수를 가진다거나 정세가 변화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일본은 사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니더라도 자민당 내에서 또 다른 총리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미국하고 우리의 상황, 내부 정치 네.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뭐까지 들어가냐면 반도체라든지 광물의 공급망을 서로 그 정보 공유를 하자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 중국이 계속해서 그런 광물 자원과 관련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수출 금지를 한다든지 이래서 미국이 시장이 타격을 받으니까 저기 중국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격을 받으면 일본하고 한국이 우리한테 좀 조달을 네. 해주는 그런 식까지. 그리고 최첨단 기술은 다 우리끼리만 공유해. 다시 말해서 그 최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한테 절대 중국 쪽에 그 기술을 못 넘겨주게 이걸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얻을 게 있긴 있습니까? 우리가 챙겨야 될 국익은 뭘까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사실 중국하고도 경제적으로 많이 엮여 있는데. 우리가 얻을 건 없죠. 그래서 사실 중국이 앞서서 제가 그랬잖아요. 비판적인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은 진흙탕에 끌려 들어가는 거다. 진흙탕이요. 예,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가는 너네 의미 알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오늘도 신화통신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위험한 음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거 결국은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한국을 이용하는 거다. 네. 이 아시아 국가들 미국 패권의 앞잡이가 되는 거 결코 달가워 있어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긴장을 높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우리가 얻을 게 있을까요? 일본이 동해도 일본해로 바꿔버리고 영유권 문제까지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군대도 움직이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중국과 우리가 각을 세우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우리한테는 사실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정상회담을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가 있는 겁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어떻게 한 줄 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캠프 데이비드? 한국,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뭔가 좀 씁쓸해지는데 요것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제기했던 네. 소송 요 얘기도 짚어주세요. 네, 자 시민단체가요. 이 사실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법상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여기에 네. 의거해 가지고 이거 못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이걸 금지해야 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어요. 예. 자, 그런데 부산 법원이 지역 법원이 지방 법원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각하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건데 네. 각하 결정이 나온 각하 거. 결정이 나왔어요. 부산 지방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런던 의정서라는 걸 기반으로 이걸 근거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런던 의정서가 뭔지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런던 의정서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1996년에 이제 좀 채택이 된 건데요. 예. 모든 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 보존해야 하고 회원국들이 네. 그래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 투기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 감소,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 핵폐기물 같은 거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후쿠시마 오염수 딱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이게 국제 협약이에요. 이 협약을 들어가지고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에 하면 안 된다는데 일본이 하잖아요.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각하했어요. 이거는 그 나라 국민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인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장선상에서 또 얘기해 볼게요. 일본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네. 대마도가 또 부산과 가깝잖아요. 우리하고 50km 정도 떨어져 있죠. 이제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고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일명 핵쓰레기 최종 처분장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핵 발전소를 많은 나라들이 운용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핵쓰레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걸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핵발전소를 움직이는 많은 나라들이 이거를 어디다 마련할 것인지가 고민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도 똑같이 그 고민을 안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대마도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시의회 차원에서 이거 우리가 유치하자.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오염수 방류권도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핵폐기물 요거까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마도가 왜 이렇게 위험한 걸 유치하려고 하지?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산업하고 관광업으로 먹고 살았던 섬인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어떤 지원금이 수백억 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그 핵쓰레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유리를 섞어가지고 고체화한 다음에 지하 300m에 보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10만 년 넘게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일단 고체화 시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고체화된 상태여도 온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100도씨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다시는 세워놔주지 못하게 정말 튼튼한 컨테이너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아직 정말 확실하게 이게 세워나오지 않습니다. 밀봉이 됩니다라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언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300m에 설사 그것을 넣는다 할지라도 네. 이게 과연 제대로 밀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국제뉴스 중에 좀 좋은 소식은 없습니까? 이게 다들
한숨 나오고 우려 섞인 소식이 많네요. 저기 우리나라 뉴스 중에 좋은 뉴스 나오면은 국제 뉴스도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Y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